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네.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네.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부분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워낙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우 제조 공정 관련된 노하우, 기술에서는 세계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맞습니다. 선두자질을 놓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네. 부분인데요. 네, 올해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비롯한 반도체의 가격 상승과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부회장님이십니다.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대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반도체 산업협회는 뭐 이름 그대로 그 반도체 산업인들이 모인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 반도체 산업의 발전, 그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 업계의 발전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협회는 금년으로 이제 30살이 성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이 매우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예. 1년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6월 1일부터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맡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일 무역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의 공급선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패권을 둘러싼 일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협회 직원들이 회원사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이하여 어떤 식의 탈출구를 혹은 또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동종업계 또 정부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하는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크게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분야를 나누잖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반도체는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네. 메모리는 어떤 정보를 디지털로 해서 저장하는,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아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 D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저장했다가 전원이 꺼지면 그 정보가 사라지는 이러한 것을 D램이라고 하고,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을 했는데 전원이 꺼져도 그 안에 자체 전원이 있어서 정보가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조금 저장하고 계속해서 그 정보를 옮겨 써서 저장할 때는 D램, 많은 정보를 저장할 때는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걸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거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제어하고 가공하고 산출시키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것들이 메모리라고 하면은, 그런 화학 물질을 접합하고 가공하고 반응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내보내는 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리라고 하는 건 반도체 일종이 아니고요. 그 제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삼성전자처럼 자기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반도체를 제조해서 내보내는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반도체 회사는 자기가 설계만 하고 또 제조는 다른 데다 맡기는 이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고, 반도체를 제조만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 네. 가구를 누구한테 위탁해서 설계를 하면은 설계한 데가 팹리스고, 공방처럼 그 설계 도면을 갖다가 가구를 만드는 데를 파운드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수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반도체 생산액은 반도체 가격이 약간 그 위아래로 출렁거리기 때문에 뭐 매년 좀 다르긴 하지만은 작년에는 약 한 4,512억 불 정도 그 생산액을 했고, 사실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네. 그러지만 이제 그 정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보통 한
27, 8% 정도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고 58, 9%이 정도가 시스템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광이라든지 센서라든지 개별 소재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그 반도체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23%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작년에 우리가 992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267억 불까지 가서 맥시멈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져서 992억 불을 이렇게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유리 품목이 됐습니다. 수출. 그리고 그 올해는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뭐 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반도체가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한 1,100억 불 정도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 작년에 그 900억 불, 992억 불 중에서도 그 시스템 반도체가 네. 303억 불을 이렇게 수출을 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 자체로도 네. 우리나라 단일 품목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5위인 네. 품목으로 이렇게 네. 등극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업계까지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우리 기업과 정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락인되면서 외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잘 안 하니까 차량 자체가 잘 안 팔리라고 생각을 해서 차량용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줄인 거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운드리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제조해 주는데 거기는 차량용 반도체 물량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다른 데로 물량을 돌렸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네네.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 주문을 한번 넣으면은 석 달, 넉 달씩 있어야지 물건이 나오는 이런 거고 그 전에 스케줄을 다 잡힌 것들도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보면 수요 예측 실패에서 온 이 자동차 업계의 스스로의 잘못도 있고 또 파운드리 업계는 선주문을 받은 것을 미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선 오더된 제품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는 뭐 3, 4분기 지나야지 이런 그 쇼티지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고 그것도 저희가 예상이지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에 이 팹리스, 자동차 반도체를 만든 팹리스들하고 자동차 업계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해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래에 사용되는 이 다양한 자동차용 반도체를 지금부터 협업해서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기술 개발 지원이나 인력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예. 중국 경우 반도체 굴기였나요? 22조 네, 원 맞아요. 가까운 네. 돈을 네. 투자했다고 하는데 최근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22조 원은 이제 2014년에 그 내셔널 IC 펀드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 1차 펀드가 2019년에 34조 원짜리 펀드가 다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은 네. 벌써 54조 뭐 이렇게 넘는 돈이죠. 그건 이제 그 시드 머니고 그 보통 투자는 거기에 뭐 너다섯 배 이렇게 되니까 뭐 한 200조 원 이상이 뭐 투자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 반도체 실패라고 하는 건 HSMC라는 회사가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사실은 기술이 전혀 없고 장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에서 그 네. 펀드를 따내려고 일종의 좀 사기를 쳤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회사는 못했고 그 반도체를 제작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설계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있는 세 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던스, 시놉시스, 멘토 이 세 회사가 공급 안 해주면 전 세계 누구도 반도체 설계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는 일본이 한 30%, 미국이 한 30%, 네덜란드가 한 10%, 나머지 나라가 한 10%. 이런 정도인데 결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를 거치지 않고는 그렇군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급을 끊으니까 중국이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하면 가장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가장 먼저 했던 선발주자는 아니지만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이제 페어차일드사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텔을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인텔이죠. 네. 인텔이 모든 반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 장비도 그 계열로 만들고 이제 그러던 것을 일본에서 제조를 잘하니까 지금 중국이 제조 양국이지만 옛날엔 7, 80년대는 일본이 제조 양국이었고 네네. 일본이 가전제품의 메카였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반도체를 직접 하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램, 낸드 플래시와 같이 주로 제조 공정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일본이 수율 높은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제조를 포기하고 미국은 팹리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로 정착을 하고 일본은 이제 메모리나 쪽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수입량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통상 문제가 있었고 아, 그 사이에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이 흔히 말하는 그 3대 삼성, 현대, 금성 이 3사가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역시 우리도 제조를 잘하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와. 이렇게 저희가 커나가게 된 것이죠. 네, 정말 자부심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드는 게 지난 한 10년, 15년 전인가요? 삼성 주도로 이제 세계 이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재편이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일본 기업들이 조금 후퇴하게 됐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높은 상황인데 자칫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춘추전국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 그러게요. 다시 재편되는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21세기가 4차 산업혁명이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기술이 한번 변혁을 갖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선두주자로 있는 것이 우선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반도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AI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반도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생산하는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이 TSMC라는 네. 그 파운드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생산 물량의 22%를 생산하고 한국은 21%입니다. 그 뒤에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커와 생산하는 데는 좀 틀리죠. 이렇게 이제 한국과 대만이 이제 생산은 주로 많이 하는 나라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나라는 이제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유럽은 주로 산업용이나 이러한 쪽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생산 기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량 다품종 이런 그 반도체를 생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도 좀 생산 공정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지금의 10% 생산하는 물량을 20%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리고 미국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Make it all of America라고 미국에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의 춘추전국 패권 시대가 열렸고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하는 거에 따라서 반도체 제국의 명암이 바뀌고 이름이 바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대 품목 특히 반도체 부분에 공급망 점검하겠다라고 예. 강조를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미국의 의원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금액의 지원, 뭐 지금은 벌써 뭐 370억 달러, 470억 달러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하지만 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그 기술을 좀 더 개발하고 최고 하이엔드급의 반도체를 생산하자고 하는 그 전략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도 미국의 지금 새로운 공장을 아리조나에 지을지 아니면은 다른 텍사스에 계속 지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추동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장비나 부품 소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전문 인력 양성 아닐까 싶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뜨거워 있지만은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반도체가 굉장히 치킨 게임식으로 업체 간에 처절한 싸움이 있었던 시절에 맞아요. 네. 사실은 학교에서 반도체를 가르치는 분들이 대거 뭐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인력 양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몇 년 후의 일이 되겠죠.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은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그 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 특히 대학교에서 석박사 고급 인력, 학사 인력도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네. 학교가 좀 더 체제가 유연하고 근데 뭐 수도권 같은 데서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 같은 걸 풀어줘야만 좀 더 많은 그렇죠. 반도체에 관한 인력이 확보되고 네.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 학과별로 인력의 서로 그 유연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조절을 좀 잘해야 되고 또 이 지역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된 인력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을 좀 먼저 바꿔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급변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력의 유연성 자체가 확보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대학에 관한 커다란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한 인력이 그 사이사이에 중간 단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 산업계에서 재교육된 인력, 또 그 중간의 인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대학에 있지만 정말 동의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뭐 기업이 성장을 하는 데에는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걸 화두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혁신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이 뭐 최종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결국 생산 요소의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산 요소는 결국은 사람과 자본인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우선 대학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길러내야 되는 문제니까 좀 그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자본의 문제인데 금융이 제대로 공급돼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겠죠. 이 반도체가 2000년대에는 공장 하나 짓는 데는 그냥 1조 원이면 됐습니다. 근데 2010년에는 한 3, 4조 원이 들었고요. 지금은 미니멈 10조 원 이상이 됩니다. 뭐 이러한 공장을 짓는데 당연히 적절한 금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토지 보면은 공장 한 번 지으려면 수십 가지 토지 규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하려면은 좋은 인력을 좀 데려다 쓰려면은 좀 서울의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R&D를 하려면 각종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에 대한 규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화학물질 규제도 있고 이런 규제들을 좀 많이 타파를 해줘가지고 생산 요소들이 자기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적절한 조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정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창의 혁신을 가지려면 개인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승리를 해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볼 때는 좀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종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저희들은 뭐 가장 큰 이슈가 통상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 거기에 지금 미국이 4자 체제, 쿼드 체제를 만들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18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유지한 자기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상 이슈 속에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약간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루빨리 경쟁력을 회복하느냐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정보를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정보를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정보를 습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보를 습득하려면은 뭐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냥 디지털로 끌어오면 되지만 이 아날로그 세계에서 어떻게 정보를 끌어올 것인가. 이제 아날로그 세계의 정보를 끌어오려면 센서가 필요합니다. 센서 산업이 없이는 정보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세계에 가득 찬 정보를 센서 산업, 센서를 통해서 끌어오려면 센서 산업이 선진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센서 산업의 경쟁력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센서 산업의 경쟁력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뭐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협회로서는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협회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회원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그 협회 자체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주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성장이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차원의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기술과 자본의 싸움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반도체가 기업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많은 보고서에 보면은 반도체는 더 이상 기업만의 사업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같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미국도 그럴지언정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매우 큰 회사 같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기업일 뿐입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말하는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다 정부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 결국에는 국민이 이해를 하고 기업은 거기를 동조를 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하고 또 그런 테크놀로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 소재, 부품 이런 회사들이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생태계를 좀 더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환경 이슈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ESG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 사회에 미치는 새로운 이러한 팩터들을 잘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우리 경쟁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그 탄력성 있는 기업 문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쏜살 같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도는 너무 빨라서 마치 쏜 화살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세계 속의 한국 반도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쏜 화살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